매일 새로운 소식이 수천 건씩 쏟아지는 뉴스의 시대. 이제는 구문이 된 어제의 신문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를 기록해보고자 준비했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진입해 상품을 사고 팔 수 있는 증권시장. 그러나 그런 형식적 요건만으로 아무도 그곳이 공정하다거나 평등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가격의 흐름을 좌우하는 정보 때문이죠. 지금 어느 기업이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해 임상시험에서 효과를 입증했다고 가정해볼까요? 임상 결과를 시장에 공개하는 순간 이 회사의 주가는 고공행진할 겁니다. 이미 이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던 사람은 그야말로 대박이 나는 건데요. 만약 누군가가 임상 결과가 공시되기 전에 이 정보를 얻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 우리가 보게 되는 뉴스들입니다. 보통 시장을 놀라게 할 만한 정보, 다시 말해 많은 돈을 벌게 해줄 만한 대박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회사 내에서도 소수 고위직에 한정됩니다. 내부자라고 하죠. 자신이 가진 정보를 통해 스스로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고 다른 이에게 대박을 안겨줄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안팎으로 유혹에 시달리게 되겠죠. 그래서 한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국은 남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최고 무기징역과 함께 주식 매매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 회피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나오네요. 현재 세계 주요국이 채택하고 있는 내부자 거래 관련 법제는 미국에서 시작했습니다. 1929년 대공황 당시 미국 증권시장이 붕괴된 주요 원인이 바로 내부자 거래에 있다는 자성에서 출발했는데요. 당시엔 내부자 거래에 대해 잘못된 행동이라는 부정적 인식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1933년 취임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과 미국 민주당은 내부자 거래를 범죄로 규정합니다. 증권법과 증권거래소법을 제정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를 집행할 연방행정기구로 SEC라고 불리는 증권거래위원회를 설립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도마 위에 오른 내부자 거래를 처단할 칼을 건네받은 사람이 대공황 직전까지 내부자 거래와 주가 조작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한 희대의 작전꾼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언론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며 엄청난 비판을 가했고 의회에서도 인준을 6개월이나 미뤘을 만큼 크게 논란이 됐다고 합니다. 그 희대의 작전꾼은 바로 조지 F 케네디, 미국의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의 아버지입니다. 지명 당시 루스벨트 대통령이 내세운 명분은 작전의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아는 만큼 증권시장을 누구보다 잘 개혁할 수 있다, 이런 건데요. 루스벨트가 대통령이 되기 전 대선은 물론 뉴욕 주지사 선거 때부터 선거 캠프에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등 기여도가 커서 중요한 자리를 줄 수밖에 없었던 속사정도 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실제로 루스벨트의 판단은 적중했고 조지프 케네디는 상장법인이 정기적으로 SEC에 재무제표를 신고토록 하는 현대의 공시의무 마련 같은 개혁을 실행합니다. SEC는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 된 1961년부터 비약적 발전을 이룹니다. 아버지가 초대 위원장이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케네디 대통령은 SEC 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내부자 거래 철폐에 정성을 많이 쏟았다고 하는데요. 기업에서 배당금을 낮추기로 한 이사회 결정이 거래소 신고와 언론 발표를 통해 시장에 공개되기 전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이사회 멤버들이나 지질 탐사를 통해 엄청난 구리광맥을 발견한 회사의 임원들이 이 사실을 공시하기 전 본인은 물론 지인들과 회사 주식을 대량 매수해 이익을 본 사건들에서 실제로 행정제재와 민형사상 책임을 물리며 내부자 거래 규제가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규제의 목적은 결국 투명성을 높여 증권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고 시장 자체를 키우는 데 있었는데요. 증권시장이 더 커지고 고도화되면서 내부자 거래 사건도 복잡해지게 됩니다. 일례로 기업 M&A 정보를 다루는 로펌의 단골 인쇄소의 인쇄공이 업무 중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 팔아 차익을 누리다 발각되는가 하면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기업 내부자에게서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고객들에게 제공하다 덜미를 잡히기도 합니다. 이 인쇄공과 애널리스트를 과연 내부자 거래로 처벌할 수 있는가? 법원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때부터 법원과 SEC 간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시작됩니다. 80년대에는 월스트리트저널 기자가 매주 기업 정보와 증권 관련 칼럼을 쓰기 전 증권 브로커에게 자기 칼럼 정보를 귀띔해주며 돈을 받다 발각돼 징역형을 선고받는 일이 생기는가 하면 공격적 M&A가 활발하던 80년대 기업 인수 전쟁 시기 주역이던 투자 은행가들이 줄줄이 소탕되기도 합니다. 업무상 고객사인 기업의 민감한 정보를 취득하는 요펌의 변호사나 회계법인의 회계사들도 내부자 거래로 한순간에 부와 명예를 잃기도 했고요. 셀러리맨 신화로 IBM CEO 승진이 유력하던 부사장이 미녀 애널리스트의 미인계에 넘어가 내부 정보를 유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부 정보가 최초 정보 수령자를 거쳐 2차, 3차, 4차로 퍼지면서 과연 어디까지를 내부자 거래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두고 미국 사법부와 행정부가 줄다리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국내 내부자 거래 규제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한국금융당국도 1962년 제정한 증권거래법을 바탕으로 1977년 설립된 증권감독원이 1988년 광덕물산 대표이사의 내부자 거래 혐의를 적발한 이래 꾸준히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과 보고 의무 위반 등의 불공정 거래를 감독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자 거래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와 금감원이 적발한 주요 주식 불공정 거래 사건은 120여 건으로 그중 회사 내부자나 준내부자가 연루된 사건이 75%에 달했습니다. 일선에선 어떻게 평가할까요? 국내 한 유력 증권사의 김모 이사는 뉴스토마토의 질의에 정보 접근자들 명의 계좌는 통제된다면서도 관련 기업의 정보 접근자가 자기 이름으로 거래를 하지 않으면 별다른 변도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 주식시장에서 내부자 거래가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10점 만점에 3점을 줬습니다. 21세기 엘도라도로 불리는 증권시장. 당신은 진정 그곳에서 황금을 캐고 계신가요?